행복으로의 의지. 토마스 만. 늙은 호프만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묘판 농장을 경영하는 지주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집안 출신인 원주민 여자와 결혼을 한 후 함께 고향인 북독일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자라난 도시에서 살았는데 그 도시에는 이미 호프만의 친척들도 터를 잡고 있었다. 파울로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다. 나는 파울로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어쨌든 파울로는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파울로를 처음 보았을 때, 다시 말하면 아버지들이 우리를 처음으로 학교에 데려왔을 때 파울로는 누르스름한 얼굴빛에 바싹 마른 사내 아이였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당시 파울로는 굽실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을 세일러 양복 깃 위에 그대로 길게 늘어뜨려서 갸름한 얼굴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하였다. 우리는 둘 다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이 새로운 환경, 썰렁한 교실, 특히 ABC를 억지로라도 가르치려는 붉은 수염이 초라한 인간에게 조금도 호의를 가질 수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울먹였으나 파울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한쪽 벽에 몸을 기댄 채 움직이지 않으면서 얇은 입술을 꼭 물고 눈물이 가득 차있는 커다란 눈으로 기뻐 날뛰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이끌렸으며 붉은 수염의 선생이 우리를 짝지어 앉혔을 때는 조금 전까지의 모든 악몽이 사라질 만큼 기뻤다. 그 후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다. 공부도 함께 시작하였고 매일같이 점심빵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당시 파울로는 몸이 약했었다. 가끔 매우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학교에 나타날 때면 언제나 목덜미와 뺨에 그 전보다 더 한층 선명한 푸른 혈관이 드러나 보였다. 그것은 연약하고 가무잡잡한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좋지 않은 징후였다. 파울로는 그 징후를 줄곧 지니고 있었고 여기 미넨에서 다시 만났을 때나 그 후 로마에서도 제일 먼저 내 눈에 띈 것이 바로 그 징후였다. 처음과 거의 같은 이유인 동창생들에 대한 거리감 때문에 우리 둘의 우정은 학생 시절 내내 계속되었다. 15살에 남몰래 하이네를 탐독하고 중학교 3, 4학년에 세계와 인생관에 대해서 확고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그 감정 말이다. 16살 때라고 기억하는데 우리는 댄스를 배우러 갔다가 둘 다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파울로는 금발머리에 아주 쾌활한 소녀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나이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으면서 도에 지나치는 침울한 격정에 휩싸였다. 감정이 너무나 격렬하여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나는 어느 날 있었던 댄스 파티를 기억한다. 금발머리 소녀가 어떤 남자와 계속해서 2번이나 코틸리온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전에 파울로가 춤을 신청하였지만 그녀는 철저히 무시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파울로를 지켜보았다. 파울로는 내 곁에서 벽에 기대어 움직이지 않고 에나멜 구두를 응시하더니 갑자기 픽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다. 사람들이 집으로 데려갔고 그 후 일주일 동안 파울로는 끙끙 앓으며 누워 있었다. 당시 아마 그 일로 파울로가 심장이 약하다고 판명되었던 것 같다. 사건이 있기 전부터 파울로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방면에서 대단한 재주를 발휘하였다. 나는 파울로가 금발머리 소녀의 모습을 카본으로 스케치하여 그대로 옮겨놓은 그림 한 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림 밑에는 너는 한떨기 꽃과 같다. 파울로 호프만 그림이라고 적혀 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급 학년이었을 때 파울로의 부모는 그 도시를 떠나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연관이 있던 칼스루에로 이사하였다. 파울로는 학교를 옮기지 않고 어느 늙은 교수 댁에서 하숙을 하였다. 그러나 하숙 생활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파울로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있는 칼스루에로 떠나게 된 데는 다음 사건이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관계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종교 시간에 교수가 벼랑간 무서운 눈초리로 파울로 앞에 다가서더니 구약 성서 밑에서 종이를 한 장 끄집어냈다. 종이에는 왼쪽 발만 미처 완성되지 않은 지극히 여성적인 자태가 드러나 있었다. 이후 파울로는 칼스루에로 떠났고 우리는 가끔씩 우편 엽서를 주고받았으나 차츰 뜸해지면서 결국은 연락이 끊어졌다. 헤어진 지 약 5년이 지난 어느 날 뮌헨에서 나는 파울로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아름다운 봄날 오후에 나는 아말리엔 거리를 내려가던 중 아카데미 현관 앞 돌층계를 내려오는 사람을 보았다. 멀리서는 이탈리아 모델같이 보였으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틀림없이 파울로였다. 멀리서는 이탈리아 모델같이 보였으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틀림없이 파울로였다. 중간 키에 마른 몸매로 탐스러운 검정색 머리 위에 모자를 젖혀 쓰고 파란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는 노란 얼굴, 사치스럽지만 아무렇게나 입은 옷차림, 조끼 단추를 한두 개 풀어놓고 짧은 코 밑 수염을 약간 비틀어 올리고 나를 향하여 약간 귀찮은 듯한 특징 있는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우리는 서로 거의 동시에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미넬바 카페 앞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안부를 주고받는 중에도 파울로는 퍽 우쭐하고 거의 흥분된 기분인 것 같았다. 두 눈은 반짝반짝 거렸고 동작은 과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색이 파리한 것이 어딘가 아픈 사람 같았다. 물론 지금이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점이 눈에 띄었다. 내가 솔직하게 느낀 점을 이야기하자. 그래, 여전히 안색이 나쁘다고? 하고 파울로는 반문하였다. 글쎄, 물론 그렇겠지. 많이 아팠으니까 작년만 해도 꽤 오래도록 심하게 앓았어. 여기가 나쁘다는 말이야. 파울로는 왼손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켰다. 심장이야. 언제나 이곳이 문제였지.
하지만 요즘은 상당히 좋아졌어. 이제는 건강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어쨌든 내 나이 23살인데 그렇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 사실 파울로는 기분이 좋아 보였으며 우리가 헤어진 다음의 생활을 명랑하고 생생하게 이야기하였다. 부모님을 간신히 설득하여 그림을 그리게 되었으며 9개월쯤 전에 아카데미를 끝마치고 오늘은 우연히 그곳에 들렀지만 잠시 여행도 하였다는 것이다. 파리에서 특히 오랫동안 살다가 약 5개월 전부터 여기 뮌헨에 정착했다고 말했다. 아마도 아주 오래도록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도 영원히 여기에. 그러고는 말을 맺었다. 그래? 내가 물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나쁠 것이 있겠어. 이 도시가 마음에 들거든. 아주 마음에 꼭 들어. 도시 분위기라 할까? 글쎄, 사람들이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의 사회적 지위가 정말 최고야. 아무리 무명하더라도 이런 곳은 흔치 않지. 좋은 친구라도 사귀었어? 많지는 않지만 퍽 좋은 친구지. 너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가족을 소개시켜 줄게. 사육제 때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사육제도 아주 재미나지. 슈타인 가족이야. 슈타인 남작이라고 부르지. 귀족인가? 사람들이 금전 귀족이라고 하지. 남작은 본래 주식 브로커였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대단했대. 모든 왕족들과도 교제를 했다는데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한 100만 정도만 가지고 은퇴를 했다고. 소문이 그래. 지금은 사업에서는 손을 떼고 여기서 조촐하지만 귀족같이 살고 있어. 농담이 아니라 너를 정말 소개해 주어야겠어. 나와 같이 가겠어? 물론이지. 파울로는 곁눈질로 나를 보며 말을 이었다. 그럼 좋아. 오래 미룰 곳 없어. 너만 괜찮다면 내일 1시나 1시 반쯤 데리러 갈게. 다음 날 점심때 우리는 테레지엔 거리에 있는 어느 아담한 집 2층 현관문을 두드렸다. 초인종 옆에는 굵직하고 까만 글씨로 폰 슈타인 남작이라고 쓰여 있었다. 2층 집으로 가는 동안 파울로는 줄곧 흥분해 있었으며 거의 무턱대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파울로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는데 파울로는 눈꺼풀을 신경질적으로 가늘게 떠는 것 외에는 온몸이 굳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고요함은 억압된 긴장 때문인 것 같았다. 파울로는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마치 귀를 신경질적으로 쫑긋거리며 모든 근육을 긴장시켜 어떤 소리를 엿듣는 동물 같아 보였다. 명함을 건네받고 들어갔던 하인이 다시 나와서 남작 부인께서 곧 나오실 테니 잠깐 앉아서 기다려 달라며 상당히 크고 컴컴한 가구들이 놓여있는 방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깥길로 향해 나있는 들창마루 곁에서 밝은색 봄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일어서더니 잠시 살피듯이 머뭇거렸다. 나는 19살이라는 딸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무의식 중에 동반자에게 곁눈질을 하였다. 그러자 파울로가 나에게 속삭였다. 남작의 영의 아다양이야. 여자는 몸매는 날씬했으나
나이에 비하여 노숙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 지극히 부드러워 거의 늘어질 듯한 동작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인상을 풍겼다. 목덜미를 뒤덮고 두 층을 이룬 머리카락은 이마에 아름답게 놓여 있었으며 새까맣게 윤이 나는 빛깔이 뽀얗고 흰 얼굴색과 산뜻하게 대조되고 있었다. 그 눈 위에 활 모양으로 걸려있는 연하고 검은 눈썹은 여자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태계 혈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아무튼 심상치 않은 아름다움이었다. 파울로는 여자 곁으로 걸어가더니 마치 귀중한 황홀경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여자가 내민 손을 잡고 말없이 오랫동안 그 위에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파울로가 말하였다. 내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ABC를 배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여자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내 하얗고 힘없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몇 분 후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남작 부부가 방으로 들어왔다. 남작은 화려하고 키가 작은 대머리 신사였는데 뾰족한 회색 수염을 달고 있었다. 반면 부인은 장식 없는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양쪽 귀에 큰 다이아몬드가 반짝였다. 파울로가 나를 소개하자 남작 부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내가 남작 부부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파울로는 바로 건너편 남작 따님 곁에 바싹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누르스름하고 좁은 얼굴에 까만 눈이 불안할 만큼 병적인 광채를 띠고 있어서 파울로가 남작 물음에 자신의 찬 어조로 답변하였을 때 나는 사실 두려운 생각조차 들었다. 물론 좋습니다. 요사이는 정말로 건강하답니다. 약 15분 후에 우리가 자리를 뜨려 할 때 남작 부인은 내 친구에게 이틀 후 목요일에 있을 5시 다과회를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고 나에게도 요일을 잘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거리로 나서자 파울로는 담뱃불을 붙였다. 어때? 자네 말대로 유순한 사람들이더군.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특히 19살 먹은 따님은 대단하던데? 대단하다고? 파울로는 짧게 웃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아까 그곳에서는 가끔 너의 눈이 신비스러운 그리움을 띠며 흐릿해지는 것 같던데 내가 잘못 본 건가? 파울로는 잠시 입을 다물고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솔직하게 말해봐. 내 생각으로는 아마 따님도 너에게. 파울로는 또 말없이 앞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자신있게 말하였다. 나 행복해질 것 같아. 나는 진심으로 파울로의 손을 잡아서 흔들고 헤어졌다.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지만 그 후 몇 주일이 지나갔고 그 사이에 나는 가끔 파울로와 함께 남작댁 응접실에서 벌어지는 오후 다과회에 참석하였다. 거기에는 항상 적은 인원이었지만 대단히 기분 좋은 한 패가 모여 있었다. 젊은 황실극장 여배우, 의사, 장교, 지금은 사람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다. 파울로에게서는 별로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불안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항상 당당하고 즐거운 눈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파울로와는 이틀 동안 만나지 않고 있었는데
루드비 거리에서 폰슈타인 남작과 마주쳤다. 남작은 말을 타고 있었는데 안장 위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내일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주시겠지요? 원하신다면 물론 가겠습니다, 남장님. 호프만이 목요일마다 부르러 오기는 하였는데 이번에도 또 같이 가자고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프만 씨요? 모르셨습니까? 파울로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신에게는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는데요. 그럼 완전히 변덕이었군요. 그런 것을 예술가의 변덕이라고 부르지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납시다. 남작은 어이없이 서 있는 나를 남겨둔 채 말을 달려가 버렸다. 나는 파울로의 집으로 달려가 보았다. 아, 호프만 씨는 여행을 떠나는데요. 안타깝군요. 주소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것이 내가 들은 말 전부였다. 남작은 예술가의 변덕이라고 말하는 것 이상을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였다. 그리고 내가 추측하였던 사실을 아다가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다. 여러 사람이 이잘 계곡으로 소풍 갈 계획을 세우고 나도 초대하였는데 그때 확인할 수 있었다. 오후 늦게 출발하였으므로 귀로에 올랐을 때에는 당연히 저녁이었다. 나는 우연히 남작 따님과 제일 뒤쪽으로 쳐져 여러 사람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파울로가 없어진 다음에도 아다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다. 평소와 같이 조용했으며 남작 부부가 파울로의 갑작스러운 여행에 대하여 계속해서 미안해 했는데도 아다는 그때까지 내 친구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위넨 근방에서 가장 우아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에서 반짝반짝 빛났으며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찰랑거리는 시냇물 소리와 마찬가지로 단조로운 다른 사람들의 잡담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다가 갑자기 아주 조용하고 대단히 또박또박한 말투로 파울로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은 어릴 적부터 그분 친구셨나요? 여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 비밀도 아시겠지요? 저는 제일 중대한 비밀까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파울로가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럼 나도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도 좋겠습니까? 그 점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씨. 그럼 이야기하겠어요. 여자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호프만 씨가 저에게 청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거절하셨어요. 호프만 씨에게는 지독한 병이 있어서 몸이 안 좋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좋아요. 다만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여자는 잠시 당황한 빛을 보이다가 조금 전같이 결연한 태도로 말을 계속하였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나시거든 내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 호프만 씨에게 똑같이 전해주세요. 주소를 알게 된다면 편지에 지금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 보내주시고요. 난 다른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겁니다. 마지막 목소리에는 결단과 반항 외에도 지극히 가련한 고통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호프만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어 아들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리하여 남티롤의 어느 번지수를 얻었으나 그곳으로 보낸 편지가 되돌아왔다. 편지에는 수신인이 행선지를 남겨놓지 않고 떠났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파울로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아주 고독하게 죽어버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다. 그렇다. 확실하게 죽기 위해서가 틀림없었다. 그러자 다시 파울로를 만나지 못하리라는 슬픈 확신이 생겼다. 희망 없는 병에 걸려있는 인간이 젊은 처녀를 소리 없이 불타오르듯 그가 어렸을 때 똑같은 충동을 겪었던 것과 같은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 아닌가. 환자의 이기적인 본능은 그에게 꽃피는 건강과 결합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타게 한 것이다.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생존력을 빨리 소모시켜 버릴 것이 아닌가. 그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파울로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나는 지난해 로마와 그 주변에 머물렀었다. 더운 몇 달 동안을 산에서 지내고 9월 말경 따뜻한 어느 날 밤에 카페 아라뇨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앉아 있었다. 신문을 뒤적거리며 별 생각 없이 활발한 분위기가 퍼져 있는 널따랗고 밝은 실내를 바라보았다. 손님들이 오고 갔고 급사가 이리저리 달리고 가끔가다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신문 파는 아이들이 길게 꼬리를 내리며 외치는 소리가 울려왔다. 그때 갑자기 나와 동년배로 보이는 신사 한 명이 천천히 식탁 사이를 지나서 출입구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 걸음걸이는 하고 생각하자마자 그 사람 역시 나에게 고개를 돌리고 눈썹을 치켜뜨며 기쁘고 놀라운 듯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는 것이었다. 여기에 와 있는가? 우리는 동시에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같은 말을 하였다. 그리고 파울로가 덧붙였다. 그럼 둘 다 아직 살아 있었군. 그 말을 할 때 파울로의 눈이 약간 옆으로 스쳐갔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파울로는 별로 변한 점이 없었다. 다만 얼굴이 더 홀쭉해지고 눈이 먼저보다 한층 쑥 들어간 것이 다를 뿐이었다. 때때로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로마에 온 지 오래되었나? 파울로가 물었다. 도시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근방 시골에 몇 달 있었지. 너는? 나는 일주일 전까지는 바닷가에 있었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원래 산보다 바다를 더 좋아해. 너와 헤어진 후로 지구 위에 있는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 그리고 파울로는 내 곁에 앉아서 솔베토 한 잔을 마시며 지나간 몇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여행을 하고 또 하였다고. 티롤 산들을 방랑하고 천천히 이탈리아 곳곳을 답사하였으며 시실리에서 아프리카까지 갔었다고. 알제리, 튀니스, 그리고 이집트 이야기를 하였다. 마지막에는 잠시 독일에 있었어. 파울로가 말하였다. 칼스루에 말이야.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할 수 없이 갔었지. 떠나올 때도 좋아하지 않으셔서 간신히 왔는걸. 여기 이탈리아에는 3개월 전부터 와 있었어. 남쪽 나라에 있으면 내 집같이 편해. 로마는 정말 내 맘에 들어.
나는 그때까지 건강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래도 궁금한 마음에 슬쩍 떠보았다. 건강도 좋아졌겠구나. 파울로는 잠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나를 쳐다보더니 대답하였다. 내가 씩씩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면 자연적인 요구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술도 담배도 사랑도 금지당해 버렸는데 무엇이고 마취제가 필요할 것이 아니겠어. 알겠지? 질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난처해진 나를 향해 파울로가 덧붙였다. 벌써 5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일이었지.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 회피하던 문제에 도달하였고 둘 다 곤란해져 말이 막혀버렸다. 파울로는 비로드 쿠션에 등을 기대고 커다란 등불을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오랫동안 소식을 끊었던 점을 용서해 주겠지. 이해하겠어? 이해하고 말고 뮌헨에서 있었던 일은 들어서 알지? 파울로는 매우 무뚝뚝한 말투로 말을 계속하였다. 아주 잘 알고 있어. 게다가 나는 지금까지 너에게 전해줄 말을 가지고만 있었는데 무엇인지 알겠어? 어느 여인의 정갈인데 흐릿하던 파울로의 두 눈이 잠시 반짝하였다. 그러나 다시 전과 같이 건조하고 날카로운 음성으로 말하였다. 새로운 소식인지 아닌지 들려나 주게. 별로 새로울 것은 없어. 네가 그 여인에게 직접 들었던 말을 재확인할 수 있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여러 사람들이 짓거리고 손짓을 하는 사이에서 지난날 저녁에 남작 따님이 나에게 했던 말을 파울로에게 그대로 전했다. 파울로는 손으로 천천히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가만히 듣고 있더니 몸이 건조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고마워. 그 말투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5년은 긴 세월이야. 그 여자와 너 두 사람이 지내온 긴 세월. 나는 말을 멈추어야 했다. 왜냐하면 파울로가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잠시 사라진 것 같던 정열에 다시 몸을 떨며 말을 했기 때문이다. 나 그 말을 믿겠어. 바로 그 순간 나는 파울로의 표정과 몸짓에서 오래전 남작 따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에게서 볼 수 있었던 표정을 다시 발견하였다. 강력하고 격렬하듯 긴장된 고요함, 맹수가 먹이를 발견하고 달려들기 전에 보이는 고요함이었다. 나는 말머리를 돌렸다. 우리는 다시 여행과 여행 중에 그린 습작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파울로는 많은 그림을 그린 것 같진 않았다. 밤 12시가 조금 지나서 파울로가 일어섰다. 자고 싶어졌어. 아니, 혼자 있고 싶어졌어. 내일 오전에는 갈레리아 도리아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사라 체니를 스케치하고 있는데 음악을 하는 천사에게 홀딱 반했어. 꼭 좀 찾아와줘. 네가 여기 와서 무척 기뻐. 그리고 나가버렸다. 나는 줄곧 파울로와 더불어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다. 모든 예술이 넘쳐 흐르는 박물관이며 남국의 근대적 대도시인 로마 거리. 소란하고 번거롭고 뜨겁고 약삭빠른 생활에 충만되어 있으면서 그래도 따뜻한 바람이 동방의 무더운 피로함을 운반하여 오는 로마 거리를 싸돌아다닌 것이다.
파울로는 언제나 똑같이 행동을 하였다. 되게 뚱하고 조용하였으며 때로는 무력한 피로감 속에 가라앉았다가 갑자기 눈을 반짝거리면서 몸을 가다듬고 일어나 앉아서는 침체되었던 이야기를 열심히 계속하는 것이었다. 나는 파울로가 어느 날 이야기하였던 몇 마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비로소 참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일이 일어난 날은 어느 일요일이었다. 늦은 여름날 아름다운 아침에 우리는 아피아 가도로 소풍을 떠났다. 이 고대 거리를 따라 멀리 교회까지 찾아가서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무성한 조그만 언덕 위에서 쉬게 되었다. 눈 앞에는 큰 운하가 있는 양지바른 캄파니아와 부드러운 안개에 둘러싸인 알바노 산맥이 참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파울로는 내 곁에서 따뜻한 풀 위에 드러누워 턱을 두 손으로 받치고 피곤하고 어슴푸레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또다시 버릇대로 무감각하게 몸을 가다듬어 갑자기 일어나서는 말을 하였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지. 말해봐. 나는 놀라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을 다물었다. 파울로는 다시 생각을 하는 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지. 파울로는 천천히 말을 계속했다. 사실은 매일같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 알제리에 있는 프랑스 의사는 당신이 어떻게 여행을 하고 다닐 수 있는지 모를 일이오. 제발 집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누우시오 했었지. 의사는 매일 저녁 같이 도미노 게임을 하고 놀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준 거야.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살아있어. 하지만 거의 매일같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아. 심장과 심장 고동이 목에까지 펄떡펄떡하고 물려오지.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막 쏟아지고 또 갑자기 죽음에 가까이 다가간 기분이 되고는 해. 그 순간 내 몸속 모든 기관이 정지하고 심장 고동도 끊어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되지. 그러면 나는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놓고 깊은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여러 가지 물건을 삼킬 것처럼 바라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들어눕게 돼. 언제나 오른쪽을 바닥에 대고. 그래서 잠에 완전히 빠져들게 돼. 대단히 깊고 대단히 오래도록 잠을 자지. 언제나 매일 죽도록 피곤하니까 내 의지대로 자리에 누워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야. 믿을 수 있겠어? 지난 몇 해 동안에 벌써 수천 번이나 죽음과 얼굴을 맞대어 왔어.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 무엇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나는 벌떡 일어나서 한 가지를 생각하지. 그리고 어떤 말마디를 꼭 붙잡고 늘어져 한 20번쯤 외운다는 말이야. 그러는 동안에 눈은 주위에 있는 모든 광명과 삶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이지. 알아듣겠어? 파울로는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때 내가 한 대답은 잊었지만 파울로가 한 말은 영원히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은 바로 그날 이야기인데, 그날이 바로 어제인 듯 하다.
회색 빛을 띠었던 불안하고 따뜻한 첫 가을 어떤 날이었다.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가슴 조이는 바람이 거리를 스쳐갔으며 저녁 때가 되자 번개가 하늘 전체를 끊임없이 뒤흔들었던 첫 가을이었다. 아침에 나는 함께 산책을 하러 파올로에게 갔다. 큰 가죽 가방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으며 양복장과 농들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시아에서 그린 수채화 스케치와 바티칸의 유로 머리 석고장만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 놀라서 한숨을 내쉬며 방 안에 우뚝 섰을 때까지 파올로는 창가에 몸을 꼿꼿이 세우고 서서 태연하게 밖을 내다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 후 약간 몸을 돌리고 편지 한 통을 나에게 건네주며 무표정하게 한마디 건넬 뿐이었다. 읽어봐. 열에 들뜬 까만 두 눈과 홀쭉하고 누르스름한 병적인 얼굴에는 죽음만이 가져올 수 있는 표정, 처참하고 엄숙한 표정이 떠올랐다. 때문에 나는 눈을 방금 받아든 편지 위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읽어 내려갔다. 친애하는 호프만 씨에게 이 주소를 알게 된 것은 제 부탁에 친절히 응낙해 주신 당신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편지를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호프만 씨, 지난 5년 동안 저는 항상 진실한 친구로 당신을 생각해 왔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났던 이유가 당신에게나 나에게나 대단히 괴로웠던 그날과 제 가족에 대한 노여움 때문이라면 그 슬픔은 당신이 나에게 딸을 달라고 하던 때 받은 놀라움과 깊은 의아심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당시 나는 남자 대 남자로 당신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딸의 계속적인 행복을 염두에 둔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자격으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이며 아버지로서 친애하는 호프만 씨, 당신이 여행을 떠난 지 5년이 지나도록 저는 아직까지 당신이 딸에게 쏟은 애정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에 대해서 인식할 여과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수밖에 없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청년의 청혼을 딸 아이가 당신 때문에 거절해버린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흐르는 세월도 딸 아이의 감정과 욕망은 어찌할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솔직하고 겸손한 질문입니다만, 친애하는 호프만 씨, 만약 아직도 당신이 내 딸을 사랑한다면 우리 부부는 두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어떤 대답이라도 좋으니 답장을 해주길 바라며 끝으로 마음속 깊은 존경을 함께 보낼 따름입니다. 남작 오스칼 폰 슈타인. 나는 눈을 들어 등 뒤로 두 손을 잡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파울로에게 물었다. 여행을 떠나야지. 그러자 파울로가 뒤돌아서지 않은 채 대답하였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꾸려놓아야겠어. 그날은 여러 가지 부탁할 일과 짐 꾸리는 일로 지나갔다. 나는 파울로를 도와주었고 저녁 때는 함께 마지막 산보를 하러 시내로 나섰다. 날씨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무더웠다. 하늘에는 푸른 인광이 쉬지 않고 번쩍거렸다. 파울로는 고요하였으며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깊고 무겁게 숨을 쉬었다. 말없이 때로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며 1시간쯤 이리저리 거닌 후에 우리는 질주하는 해신의 수레를 상징하는 유명한 폰타나 트레비 분수 앞에 멈추었다. 우리는 새파란 성강을 끊임없이 뒤집어 쓰고 아름답고 활기 있는 군상을 오래도록 감탄하면서 관찰하였다. 너는 이 분수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아? 누구나 로마를 떠날 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된대. 나는 쏟아지는 한 줄기 물로 그릇을 가득 채웠다. 넌 꼭 너의 로마로 다시 돌아올 거야. 파울로가 컵을 들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에도 온 하늘은 눈부시도록 길게 계속해서 불꽃이 타올랐다. 그리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물그릇이 분수 판모퉁이에 부딪혀서 산산이 깨어졌다. 파울로는 손수건으로 옷에 묻은 물을 훔쳤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만 실수를 저질렀군. 자, 이제 가지. 우리가 정거장을 향해 달렸을 때는 밝은 하늘색 여름 하늘이 머리 위에서 빛났다. 작별은 짧았다. 내가 잘 가라고, 제발 행복하라고 말하자 파울로는 말없이 내 손을 흔들었다. 나는 꼿꼿이 몸을 세우고 널따란 전망창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고 있는 파울로를 오래도록 배웅하였다. 두 눈에는 깊은 진실이 그리고 승리감이 깃들어 있었다.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남았겠는가. 파울로는 죽었다. 결혼식을 치른 다음 날 아침에, 아니 거의 그날 밤에 죽은 것이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오래도록 죽음을 억눌러 온 의지, 행복을 향한 의지 때문이 아니었던가. 행복으로의 의지가 충족되었을 때 파울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투쟁도 반항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살기 위한 어떤 이유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파울로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결혼한 여자에게 알면서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보았다. 그러나 장례식 때 관 앞에 서 있는 여자의 표정에서도 파울로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엄숙하고 강한 승리의 진지한 표정을 볼 수 있었다.